오늘의 하이라이트. 정말 여러분들 인생 절체절명의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계절적 성수기인 내년 1월, 2월이 지나보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전세의 상승이냐 하락은. 정리하면 이겁니다. 저는 앞으로 6개월, 1년 뒤에는 전세가 2년 뒤, 4년 뒤, 6년 뒤에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세. 여러분들 이거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이거를 제 뷰를 보여드릴게요. 자,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상승에 필요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락에 필요한 재료, 전통적으로 알려진 거. 첫 번째, 입주 물량이 많다. 우리 입주 물량이 역사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제 뇌피셜 돌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까 전세 역사를 봤잖아요. 전세 빠질 때 다 뭐 때문에 빠졌냐면 입주 물량 때문에 빠졌었습니다. IMF급 국가 위기 아니면,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 또 빠졌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세가는 일반적으로. 상승은 입주 물량이 적거나 금리가 하락할 때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아주 간편한 논리 구조고, 되게 복잡한 부동산 시장을 아주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약간의 착각인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그럼 그 전통적 논리부터 한번 봅시다. 서울은 지금 입주 물량이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최근 2, 3년간 착공 물량이 급감했기 때문인데, 왜냐면 2, 3년 동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착공을 안 했어요. 이거 네가 그냥 저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정부 대책 발표 보셨죠? 정부가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물량이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때 당시에 정부 대책 발표할 때 막 무슨 정치적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부동산 대책이 묻혔어. 그냥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원희룡 장관이 정부의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착공 물량이 급감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집값을 올릴까봐, 정부는 집값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급등할까봐 서둘러서 대책을 발표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팩트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건 아무도 모르지만 현재 수준에서 유지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기만 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 이것만 있습니까? 머릿속에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 아니면 이것만 있어요. 이것도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금리가 현재 수준에서 유지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아주 최근에 전 세계의 담보대출 금리나 이런 거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거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각 나라의 10년 국채금리에 영향을 줘요. 근데 10년 국채금리가 담보대출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10년 국채금리가 계속 올랐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금리가 최근에 또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주담대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한 최근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미국 국채금리가 막 떨어집니다. 왜냐면 국채의 발행량을 조절하겠다고 했거든요. 국채의 발행량을 조절해서 국채 가격을 통제하고, 국채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국채 금리를 컨트롤하겠다. 이런 게 뉴스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 막 좀 금리 완화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비둘기적 얘기들을. 근데 이런 얘기까지 가면 너무 어렵고, 쉽게 말하면 금리가 현재보다 높아지긴 어려울 것 같다. 근데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뭐 조금 소폭.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금리 내리는구나.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건 아직 확실치 않다. 적어도 현재 수준의 금리에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1년, 2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물량은 줄어. 금리는 크게 변동 없을 것 같아. 전세가는 이것만 놓고 보면은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가격이라고요. 가격. 지금 현재 가격이 어떤 수준에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그 얘기를 제가 해볼게요. 하락을 하려면, 전세가가 하락하려면 가격이 어떤 수준이어야 될까요? 겁나 많이 올라서 높은 수준이어야겠죠. 그게 아까 우리가 본 겁니다. 그죠? 반대로 상승하려면요? 많이 내려왔어야겠죠. 반대잖아요. 이게 물가처럼 가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최근이 어디죠? 가격이 짧은 시간 급락한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예. 여기서 어떤 분들은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맞아. 진짜 역전세로 전세 역전세 나고 막 전세금이, 아까 평균 가격도 제가 1억이 빠졌다고 보여드렸잖아요. 서울이 20% 빠졌다고. 이거를 맞네, 떨어졌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야, 지금도 무슨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 4억 5억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4억 5억이 그 절대적인 가격도 중요한데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요. 가격이 이전 대비 많이 떨어졌다. 그건 얘기는 뭐냐면 전세의 역사를 봤을 때
가격 상승에 가까운 환경이 조성이 됐고 그게 하반기 이후에 약간씩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입주 물량 우려가 있는 거고요. 금리는 현재 수준에서 유지될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근데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현재 수준에서 유지된다 하면 가격이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그 금리로 인해서 부담해야 되는 체감하는 부담이 크지 않다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5억 하는 전세가 3억 5천이 됐을 때 대출이 3억에서 1억 5천으로 줄면 금리가 똑같아도 부담하는 금액은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전세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단기적으로 관전 포인트가 이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현재 나와 있는 매도 물량의 전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아까 IMF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얘기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자, IMF 때 매도를 하려고 했죠. 이제 막 다 잘리고 막 회사 망하고 막 이러니까 매도하려고 했는데 매도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세로 돌린 거야. 그러면서 전세가 어떻게 됐어요? 많아졌죠. 그럼 전세가 어떻게 됐죠? 네.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매매 물량이 8만 건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량들이 이런 거지, 이런 거 집주인들이 에이씨 안 팔리니까 이거 어쩔 수 없네 이거 전세 나야겠다. 찰지다. 전세 이렇게 딱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세가 물량이 늘어나면 전세가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IMF 때 얼마 갔어요? 전세 하락. 1년 좀 더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길게 오랫동안 막 전세가 막 앞으로 5년, 10년 떨어진다.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 국채금리가 인상이 돼, 갑자기, 미국. 그리고 전세대출 금리가 막 갑자기 급등을 해. 이렇게 되면은 또 쪼그라들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 원래 지금이 계절적 비수기입니다. 이사를 잘 안 하는 시기예요, 지금이. 그래서 원래 매매 전세 물량이 쌓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까지 움직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려면 적어도 저는 계절적 성수기인 내년 1월, 2월이 지나보면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전세의 상승이냐 하락은. 큰 방향성을 보고 2년, 4년 뒤를 준비해야 될 시점이 됐다. 그럼 여기서의 큰 방향성은 뭐냐? 정리하면 이겁니다. 저는 앞으로 6개월, 1년 뒤에는 전세가 부진해지고 매도 물량이 전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물량이 늘어나고 갑자기 전세가 막 또 쌓여서 전세가가 다시 또 내려가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2년 뒤, 4년 뒤, 6년 뒤에는 지금보다 전세 가격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네. 큰 방향성은 왜? 이런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건 단기적 관전 포인트라 이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형, 나 그럼 전세 나 어떻게 해? 나 지금 전세 만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제 임차인들도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노나이님 저 전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노나이님이랑 계속 인연을 맺어가도 괜찮을까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막 형 이러면서 내가 답을 줄게요. 내가 참나. 네. 지금 당장 전세 구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만기 뭐 3달 남았어요. 이런 분들. 그리고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상반기쯤에 이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나이님 내년 하반기에는요? 내후년에는요? 네, 그때는 전 지금보다 전세금이 올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단기적 관전 포인트 말씀드린 거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 전에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서울의 전세 매물수입니다. 아까 뉴스에서 제가 정리해드린 것 같이 이때 봐봐. 5만 5천 개 찍었었다니까 이때. 전세 안 쌓여있을 때. 이때가 역전세 피크였지. 전세 폭락기. 그랬다 전세 어떻게 돼요? 쫙 내려가네요. 쫙 줄죠?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 또? 3만 개까지 갔다가 3만 5천 개로 늘었어. 최근 한 달 사이에.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늘어난 게 맞아요. 그리고 이거의 가장 큰 원인은 매매로 했던 물량이 전세로 전환되고 있는 거야. IMF 때 같이. 약간 비슷한 느낌인 거야. 그래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거. 일단 이거 하나 알아둬요. 전세 매물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 서울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매매와 전세 거래량. 전세 거래량이 파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딴 거 볼 필요 없고요. 일단 이것만 보세요. 여기 삐죽 나왔네, 삐죽. 또 삐죽 나왔네, 삐죽 나왔고, 삐죽 나왔네, 삐죽 나왔네, 삐죽 나왔네. 도대체 이 삐죽 나오는 애들 왜 이렇게 주기적으로다가 삐죽 나올까? 삐죽 나온 게 1월. 삐죽 나온 게 1월.
2021년 삐죽 나온 거 요때 1월. 근데 2021년은 임대차법 이후로 시장이 교란되면서 이때 전세 폭등기라서 전세 거래가 많았어요. 2020년 1월, 2019년 1월 삐죽, 2018년 1월 삐죽, 2017년 삐죽. 이때는 왜 이렇게 전세가 적지? 매매를 많이 했으니까. 빨간 거. 2016년 매매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전세 거래가 적죠. 2015년도 1월 삐죽, 2014년도 1월 달 삐죽, 2013년도 1월 달에 삐죽이에요. 2012년도 1월 달에 많아요. 2011년도 1월 달에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제일 전세 계약 많이 할 때가 1월, 2월이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매매가 적체돼서 전세가 쌓이는 요 물량을 내년 1월에 이 계절적 성수기가 과연 이 물량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전세 물량을 다 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6개월의 전세가 향방이 결정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건 6개월이잖아. 근데 봐봐. 지금 전세 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2023년 11월이죠? 2023년 11월에 전세 계약해서 2024년 1월에 전세 들어가요? 그럼 그 사람 만기가 언제예요? 2026년 1월이죠. 2026년 1월이 과연 지금보다 전세가가 낮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왜? 그 이유는 아까 설명을 해드렸어요. 전세 가격이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높은 상태는 모르겠지만 그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당장 구해야 하는 사람은 최근 들어서 매물이 다시 늘고 전세가 밀리니까, 근데 통상 연말에 찬바람 불 때 이러거든요. 전세를 구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지금부터 돌아다니면서 집을 아주 많이 보는 거야, 그냥. 그리고 제일 싸고 좋은 놈을 찾아, 그냥. 그걸 하는 거야, 그걸. 그리고 물건이 싸니까 당장 급할 필요는 없는 거죠. 뭐 사장님이 막 뭐 이거 전세 갑자기 뭐 이거 물건 빠질 수도 있어요, 막 이런 말 해도 예, 사장님 뭐 일주일 정도 더 저 고민해보고 다시 올게요, 뭐 이렇게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거를 계속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애매하다는 거죠. 두 번째,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봄 여름에 이사하는 사람, 이분은 내년 초, 그러니까 내년 1월 2월에 구해조월부를 보는 거야. 구해조월부에서 이거 할 거니까 전세 거래량 어떻게 되는지를 볼 겁니다. 이 봄 이사철 대목에. 그리고 전세 매물이 만약에요, 이 매물이 다시 줄어들고 이 전세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난다, 그러면 전세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내가 이게, 여러분들 이거 공유하지 마. 너만 봐. 여러분들이 이거를 클릭할 때 그 클릭에 뭐라고 썼냐면 전세가 매매가 밀어 올릴까? 전세가 매매를 밀어 올리냐. 였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앞으로 한 5개월, 6개월은 매물의 전세 전환이 일어나면서 전세가 쌓이고, 그거를 만약에 내년 밀릴 수 있지만 내년 초 이사철에 전세가 지금 현재 전세 쌓이는 거를 소화를 하면서 전세가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 2년, 4년간 전세가가 서서히 올라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왜?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서울 아파트에 입주가 없기 때문에 처참한 수준이거든요. 2만 세대가 안 돼요, 내후년부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전세도 전세인데 전세가 뭐 어차피 돌려받는 돈이잖아. 매매가 궁금하잖아요. 과연 상승하는 전세가는 매매가를 밀어 올릴까? 여러분들 이게 궁금하시죠? 궁금한가요? 네. 궁금한 게 맞습니까? 네, 자, 해볼게요. 형,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 오르는 거 아니야? 이것도 그냥 제 의견이 아니고요, 그냥 사실을 보여드릴게요. 히스토리를.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관계입니다. 이게 서울 아파트의 매매입니다, 파란색이. 그리고 이 다홍색이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7년 동안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매매 보지 마시고요, 전세가 이 다홍색 그래프만 보세요. 다홍색. 이 파란색 보지 말고 다홍색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떨어졌던 시기만 한번 봅시다. 우리 아까 말한 5번의 시기, 이때 98년 IMF 때, 2000년대 초반에 이거 극복하고 월드컵 하면서 나라 정점 쳤을 때, 막 미쳐 날뛸 때, 이때. 그랬다가 물량이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택 형태가 공급이 되면서 전세가 이렇게 빠졌죠. 다홍색. 그리고 2008년도에 잠실, 강남권, 그리고 판교 쪽에 입주 물량 터지면서 일시적으로 빠졌던 요때 전세가 다홍색만 보라 했어요, 제가. 전세만. 그리고 요거 2010년대 후반에 수도권 단군 1회 최대 물량 떨어졌을 때 전세 빠진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번이 전세 이렇게 빠진 거죠. 이번이 얼마나 살벌하게 빠졌는지 아시겠죠? 진짜 짧은 기간 동안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제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겁니다. 그냥 제 뭐 의견이 아니에요. 팩트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매매가를 봅시다, 이제. 이 파란색 음영에 있는 파란색 그래프, 서울의 매매가, 요걸 봐봐요. 자, 이때 매매가 어떻게 돼요? 떨어졌죠? 이때는 매매가가 조금 올랐다가 헤매죠. 횡보하죠? 약간 빠지죠. 이때 어떻게 돼요? 그 짧은 기간 동안 빠지죠. 이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죠. 이때 전세 빠지니까 매매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급락하죠. 자, 그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전세가 떨어질 때 매매는 대부분 떨어진다. 전세가 잡히면 매매는 잡힌다. 전세가 하락할 때 매매가는 대부분 하락했다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뭐야? 전세 오를 때는 매매는 대부분 오르겠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이게 단편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근데 확인해보자는 겁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볼게요. 이번엔 반대로 이 빨간색을 볼게요, 빨간색. 빨간색의 전세 그래프만 봅시다, 이 다홍색. 자, 봐봐요. 이거 올라가요? 전세 올라가죠? 전세 올라갑니까?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전세 올라가나요? 간다. 올라가죠. 전세 올라가요? 가자. 올라가죠. 여기 전세 올라가죠. 네. 그럼 이때 매매 올라가요. 매매 올라가고. 파란 거 올라가요. 파란 거 올라가요. 파란 거 올라가요. 파란 거 올라가요. 아, 뭐야? 전세 오르니까 형 매매 다 오르잖아. 여기는 뭐냐고, 비어있는 게 있잖아. 이 초록색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1990년대 내내입니다. 거의 10년입니다. 10년. 전세가 오르는 동안 매매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고 좀 떨어진 거지, 이거면. 이거 떨어진 거야. 이때 왜 그랬냐면 일기 신도시를 때려 박았거든요. 전국에 200만 개를 때려 박았습니다, 집을. 이거 보세요. 전세 올라가죠. 근데 매매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이게 엄청 많이 떨어졌던 겁니다, 이때가. 이때가 지난 하락장이거든요. 그러면 봐봐. 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니까 뭐 사람이 수요가 줄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과거를 봐봐요, 여러분. 전세 오르는데 매매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그렇죠. 전세 오르는데 매매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이지. 전세가 오르니까 매매를 밀어 올린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대로 전세가 오를 때 매매는 그럼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아니야. 왜? 전세 오를 때 매매 오를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세 오르니까 매매 오른다? 전세 떨어지니까 매매 떨어진다는 근데 이건 맞는 말이라고. 이건 역사적으로. 저도 이거밖에 경험 못 해봤어요. 전세가 떨어질 때는 매매가 반드시 조정받는다. 근데 전세가 상승한다고 해서 매매가 무조건 상승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긴 기간 동안, 이거 보세요. 이 기간이 얼마입니까? 이것만 해도 한 13년, 14년이에요. 합치면.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우리는 그걸 겪어본 적이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인사이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렇게 전세가 올라가면서 매매가 올라갈 때랑 전세가 올라가면서 매매가 떨어질 때 차이가 뭘까?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크지 않을 때 전세가 올라갈 때 매매도 올라갑니다. 적어도. 이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때는 왜 전세 이게 오른 게요. 이 오른 폭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40에서 이때 이거 전세 엄청 급등기예요, 이거. 전세 대란식입니다, 이때가. 이렇게 전세가 오르는데도 매매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여러분. 이 뒤를 봐봐요, 뒤를. 그 뒤에는 어떻게 돼요? 갑자기 전세랑 매매랑 같이 오르죠? 네. 전세는 계속 오르는데 매매는 떨어지다가 오르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왜 매매는 떨어졌을까? 그리고 이때는 왜 다시 매매가 올랐을까? 그건 앞을 봐야 돼, 앞을. 이 앞을 봐봐. 전세 오르는데 전세보다 매매가 더 어떻게 됐어요? 더 많이 올랐어요. 더 많이 오르니까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어떻게 되죠? 그죠. 커지죠? 커지니까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커지니까 이 공간이 어떻게 됐어요? 많이 생겼죠? 네. 이러니까 전세가와 매매가가 따로따로 얘는 떨어지는데 얘는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그게 이때 드러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또 한참을 가. 매매가는 떨어지면서 전세가는 올라. 혹은 매매가는 보합하면서 전세가는 올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가까워졌죠? 가까워진 상태에서 전세가 오르니까 매매 오르는 거죠. 그게 이때 나온 겁니다. 사실 이거 제 책에 다 써놓은 얘기입니다. 근데 제 책으로 전 상세하게 쓴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밀어 올리려면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돼요. 그럼 지금 어때요? 지금 여러분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작은가요? 여전히 크죠. 네. 10억 아파트 전세 5억, 6억짜리가 수두룩한데? 아직 크잖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밀어 올린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나님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그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게 아닙니다라고 하면 쟤 지금 집값 떨어진다고 말한다 이렇게 들으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모릅니다, 미래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통념이 무조건 그게 이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진짜 중요한 거,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잘 보십시오. 이거 지금까지 한 얘기는요, 아주 그럴듯한 얘기, 좋은 얘기, 아주 나를 똑똑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집을 뭔가를 살려고 하면 어려운 거야, 이게 사람들이. 그치. 실제로 하려고 하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뭔가 하나를. 짠! 자, 이 두 개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생김새가 어때요? 비슷하네. 비슷합니다. 둘 다 서울 아파트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이 이때와 아주 흡사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 10년. 왜? 이때도요, 2008년까지 폭등했다가 이때 데드캣 요거 확 하락해. 그랬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쭉 이렇게 되는, 요거 보세요. 쭉 올라갔다가 확 떨어져요. 금융이 터지고. 그랬다가 흔히 말하는 데드캣이 나왔지. 이때 다시 회복을 해. 그랬다 어떻게 돼? 다시 뒤에 쭉 내려가서. 쭉 이제 녹아내리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때와 환경이 아주 흡사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지금이. 예. 많이 비슷하다. 물론 앞으로 뭐 떨어지냐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모르겠지만 이때와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때도요, 전세가 어떻게 됐죠? 뒤로? 쭉 올라갔죠. 이때 전세 쭉 올라갔죠, 이렇게. 왜? 매매 안 하고 다 전세로 넘어갔어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여기서 뭐 지금 매매로 나와 있는 적체되어 있는 물량이 전세로 전환되면서 일시적으로 뭐 딥하게 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모양새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세는 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전세가가 이 정도인데 이게 원래 이렇게 서서히 물가처럼 올라가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이 떨어진,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고 많이 떨어졌다면 저는 내 집 마련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다가 또 언제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지금이 2010년이랑 비슷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헷갈리겠죠? 왜? 2010년 뒤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사려는 거잖아. 그죠? 근데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 두 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얘는 왜 안 떨어졌을까? 2010년 이후로. 둘 다 서울 아파트입니다. 얘는 왜 떨어졌을까요? 이게 제가 진짜 그냥 이 수많은 유튜브 부동산 이 콘텐츠 이 바닥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전 제가 겪었어요. 제가 남들 뭐 방에서 뭐 이거 하고 있을 때 저는 제가 등산화 신고 전국 팔도를 다 걸어 다녔다고요. 그럼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몇 년도까지 떨어지고 몇 년도부터 오른다 이런 거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렇게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화면을. 이 사람 2010년에 누가 여기서 집을 샀다고 쳐요, 이 아파트. 그 사람 잘못한 건가요? 엄청 잘했죠.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만약에 내가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2010년도에 샀으면 이때 토해냈을 거예요. 왜냐면 아파트 값이 25% 빠졌거든요. 4억 하던 게 3억으로. 또 4년이 지났습니다. 4년 뒤에 25% 빠지는 거야. 누구는 똑같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똑같이 10년에 샀는데 누구는 가격이 안 빠져. 근데 누구는 가격이 막 25% 빠져.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뭐 몇 년도에는 사세요 이런 말이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도대체 왜 얘는 이렇게 떨어지고 왜 얘는 이렇게 안 떨어졌을까?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제가 이 두 개 아파트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0년도 당시에 4억이었어요, 얘도. 그죠? 얘도 2010년에 4억이었죠. 그 얘기는 뭐예요? 4억, 똑같은 4억으로 얘도 살 수 있고 얘도 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지금 11억입니다. 얘는요, 지금 8억이에요. 이게 뭐냐면 가격이 교란됐던 겁니다. 근데 부동산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이런 걸 사지 않고 이런 걸 사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이래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준비하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약간 작정하고 하는 겁니다, 방송을. 여러분들이 너무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제가 전하고자 하는 진심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너무 제 잘못이죠. 제가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못 드렸으니까.
어떤 아파트는 제가 정리할게요. 어떤 아파트는요 지금 사기 되게 좋습니다. 진짜. 근데 어떤 아파트는 지금 위험해요. 그냥 올해는 안 되고 2년 뒤엔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기 되게 좋은 거는 이렇게 분위기가 정말 폭망일 때가 좋은 기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정말 여러분들 인생 절체절명의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이런 아파트를 골라낼 수 있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세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2년, 4년 이제 점점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이런 것만 봤으니까 내려오거나 올라오거나 이거밖에 없어, 머릿속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엄연한 역사예요. 현실이고. 이런 시기가 있었다니까요. 횡보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럼 횡보하는데 전세 오르면요? 그럼 점점 어떻게 돼요? 이 아파트를 매입하는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줄어들겠죠. 줄어들죠? 이 시간이 저는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왜?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3년, 4년, 5년 이 시간 동안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라는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처럼. 준비하고 일단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거 웃기고 있네 이러면은 뭐 그럼 딴 거 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하시든지 주식을 하시든지 하시면 되고요. 이게 진짜 될 것 같다고 믿는 분들은 준비를 하실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열심히 방송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쏭달쏭 헷갈리셨을 거예요. 제가 그 얘기할 때 이해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단지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게 맞는 걸 어쩌겠어요. 제가 보고 느낀 건 이건데 저는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제 의견을 더 신뢰하거든요. 부동산에 있어서는. 이렇습니다, 상황이. 분명한 건 내 집 마련을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고 나아가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한 3년, 4년, 5년이 정말 절체절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현명한 결정에 앞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콘텐츠 준비하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니오님이 기회가 온다는 얘기도 올해도 들어봤고 가치 있는 거 사야 한다는 얘기도 유튜브에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제가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저런 거 저렇게 찾아낼까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 아파트 이거 딱 2개 보여주면서 심지어 이거를 이게 저 때 당시에 4억이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저 2개를 딱 띄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4억이었는데 하나는 8억이고 하나는 11억이다. 그리고 하나는 중간에 하락기를 겪었고 하나는 안 빠지고 쭉 갔다. 이거를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거를 어떻게 아냐면요. 진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노력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돌아다녀야 돼요. 김정호 정신으로, 김정호 정신. 지도를 그려야 돼. 지도를 내가 한 땀 한 땀 그리겠다는 마음으로 다녀야 돼요. 이거 쉬워요? 어렵죠. 어렵죠. 근데 사실 당연한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 아까 그거 4억이었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 11억이 됐어요. 그럼 얼마 오른 거예요? 7억. 7억이잖아요. 여러분 7억 모은다고 생각해보세요, 한번.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500을 벌어요. 600을 벌어, 와이프하고. 300 쓰고 300을 모아. 그럼 1년이면 3억 6천이죠. 그럼 7억 모으려면 20년 걸려요. 그럼 내가 일해서 20년 모아야 될 거를 이 아파트를 공부해서 매수하는 걸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노력은 사실 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봐요, 전. 솔직히. 그만큼 큰 돈이. 그만큼 가치 있는 행동이라고 봐요. 부동산을 공부하는 건 여러분들이 뭐 그냥 유튜브로 그냥 나오는 거나 대충 주워 먹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될 거 아니라고 본다고요, 저는. 그러면 너나이님은 저거 어떻게 했나요? 그냥 맨땅에 헤딩했죠. 그리고 맨땅에 헤딩하면서 동시에 저한테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은인이 있었어요. 그게 너바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돈으로 환산하면 7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제가 그냥 맨땅에 막 한다고 해갖고 그게 쉽게 될까요? 7억짜리가?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요령이 있고 다 또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가 알려주는 걸 배우면 그만큼 어떻게 되냐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어요. 나 혼자서는 열심히 해도 될까 안 될까인 일이 내가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게,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너나이님은 어떻게 했어요? 저는 너바나님 책을 봤고요, 처음에. 너바나님 책 보고 그 다음에 너바나님 강의하시는 거 들으러 갔어요. 그리고 제가 2016년에 그 강의를 들었거든요. 제 기억으로.
그 전엔부터 제가 투자를 했지만 그 전엔 강의가 없었어요. 너바나님 강의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막 달려가서 들었고, 그게 너바나님 하시는 강의가 이름이 열반스쿨인데 열반스쿨 1기였어요. 제가 1기. 예. 그리고 그때 이런 것들을 배운 거예요. 저 4억짜리 똑같은 아파트인데 뭘 사야 되는지. 그리고 도대체 부동산 투자하기 좋은 굿타이밍이 다가올 때 내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실천적으로. 근데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아, 그러면 뭐 유튜브 얘기해주면 안 돼? 여러분 제가 20시간짜리 유튜브 찍으면 보실 거예요? 전 안 봅니다. 예. 예, 이게, 너바나님 강의가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에 24시간인가 그랬어요. 강의 시간이.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남이 가르쳐 주는 걸 앉아서 학교에서 배우듯이 막 공부하고 이거 복습하고 해가지고 현장 가갖고 내가 체득하고 이런 시간을 거쳐야 그 7억짜리 값어치에 어울리는 행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질문을 하셔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당연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이거 30분, 40분짜리 유튜브 영상 하나 보고 7억씩 다 벌 수 있으면은 뭐 그게 사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너바나님 열반스쿨 강의가 언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올려드릴게요.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훨씬 더 가성비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뮤뮤이님이 새벽보기님 강의 안 들었네. 저도 들었어요. 저는 1기는 아니고 저는 13기. 네. 13기에 들었고, 저도 2018년에 들어서 5년 됐죠. 네, 5년 전에 들었고, 너바나님이 그 강의를 하셨을 때도 너나이님이 그 강의를 들을 때 그 부동산 환경이랑 제가 들었을 때의 부동산 환경이 또 다르고, 아마 지금 들으실 여러분의 부동산 환경도 좀 다를 거예요. 근데 되게 그 강의가 제가 들으면서 지금도 되게 레전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시간을 관통하는 그 긴 시간이잖아요. 7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반스쿨에서 그대로 해도 돼요. 가르쳐준 게 그냥 그대로 써먹으면 돼요. 예, 그냥 그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맞는 그 원칙과 기준을 알려주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장 그 너바나님의 가장 강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코크님도 일기라고 하시네요. 네. 코크님도 저하고 같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때 같이 코크님. 강의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기 뭐 전라도 광주에서 오신다고. 그래갖고 내가 그때 그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와, 저 사람 대단하다. 맞아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뭐 지방 분이 서울 올라와가지고 부동산 강의를 듣고 뭐하고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네. 서울 사는 사람들도 오프라인으로 뭐 돈 내고 강의를 들어? 뭐 미쳤어? 막 이랬던 시기였는데 그치. 광주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거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온라인이 없었고 다 오프라인이었으니까. 네, 그때는 그랬죠. 네, 그랬었죠. 다 정말 막 강의 끝나고, 그러니까 회사 퇴근하고 와가지고 막, 네, 그때는 심지어 너바나님도 그때 같이 회사 다닐 때 회사 강사도 퇴근하고 와가지고 강의하고? 나도 퇴근하고 서로 퇴근해가지고 이제 주경 야독 한 거죠 그때. 네, 네, 그랬죠. 좋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정말.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내가 너나이님처럼 나도 저 A단지 B단지 곤란해서 A단지 사고 싶다, 이런 능력을 갖추고 싶다, 그러면 20시간 동안 이빨 꽉 깨물고 강의 신청하셔서 공부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오늘 좀 오래 했네요. 네, 아유,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하여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